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무장독립사를 이제 정리를 했었죠. 예, 참 내용이 좀 방대한데, 우리가 교재 없이 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수업한 내용과 이 교재를 확인해 가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를 하셔야 최종적으로 여러분 것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요, 이제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벌어졌던 어떤 민족운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3.1운동 이후에 국내 독립운동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사회주의가 급속도로 확산됐다는 것이죠. 국내 사회주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 조선공산당이 1925년에 조선공산당이 창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노동운동이라든가 우리가 노동쟁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농민운동, 소작쟁이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 그 다음에 백정들이 주도했던 형평운동, 그리고 소년운동, 청년운동 등 우리가 이걸 다 묶었을 때 보다 상위 개념으로 묶으면 우리가 이걸 다양한 어떤 사회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운동이 대단히 활발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런 모든 사회운동은 바로 계급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이런 사회주의의 영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회주의는 제국주의 타도를 바탕으로 해서 계급 해방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제국주의라는 정체 자체를 부정합니다. 사유재산 제도도 부정할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일본은 1925년 치안유지법을 만들어서 사회주의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또 한측에서는 이 사회주의와 노선을 달리하는 목적 자체는 조선의 독립이지만 목적은 같지만 노선을 달리하는 하나가 바로 민족주의 운동이죠. 민족주의. 이런 민족주의는 주로 지주라든가 또는 자본가와 같은 주로 이런 일제강점기 이전에 애국개몽운동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애국개몽운동을 주도했던 개화 지식인들, 그들의 뿌리를 두고 있는 어떤 지주 출신과 자본가 출신들이 주로 주도를 하게 되고, 이런 사회주의는 학생이라든가 지식인들이 이제 주로 주도를 하게 되는데, 이런 민족운동은 어떤 산업활동이라든가 또는 교육활동, 그리고 언론활동을 주로 하게 되죠. 예를 든다면 산업활동으로 김성수 같은 인물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든다면 물산 장려 운동이라든가 교육운동 같은 경우는 밀립대학 설립운동, 그리고 언론활동 같은 경우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이 모든 게 이제 민족주의 운동이라 할 수 있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1920년대 그러니까 3.1운동 이후에 1920년대는 바로 문화통치 기간이었고, 이런 문화통치에 따라서 일부 민족주의 세력들이 자치론을 주장하기 시작을 해요. 자치론은 말 그대로 일본의 식민 지배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정치 활동을 하자, 이런 주장이죠. 또 이광수 같은 사람은 심지어 이런 주장까지 합니다. 일본 문명국에 비해서 이 조선인이 매우 열등하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어떤 그 국민성이 좀 부족하다. 좀 개량을 하자. 그래서 민족 개조론, 민족 개량주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우린 이들을 그냥 타협주의 세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민족주의는 일제 부역하는 타협주의와 비타협주의로 한마디로 뭐 한 거예요? 분열한 겁니다. 분열. 그래서 이 비타협주의 세력과 치안유지법에 따라서 위기에 봉착한 사회주의가 서로 손을 잡은 것이 바로 민족유일당이고, 그것이 바로 신간회의 창설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과정을 공부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해외에 이주했던 우리 동포들, 그러니까 만주 지역과 연해주, 그리고 일본, 그 다음에 미주 지역으로 이동했던 우리 동포들의 어떤 삶, 그리고 그들의 시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간회의 창설 과정과 신간회의 활동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3.1운동 이후의 독립운동의 변화. 3.1운동 이후에는 일단 일본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어요. 그죠? 3.1운동으로 무단 통치가 문화 통치로 바뀌면서 조선인들의 어떤 정치 활동이나 언론, 출판, 결사, 집회의 자유가 제한적이나마 어느 정도 허용된 그런 시점이다. 다만 이 문화 통치는 민족의 분열과 어떤 기만 정책이라는 것을 반드시 그 본질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때 3.1운동 이후에 나타난 독립운동의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독립운동 노선이 등장을 했다. 국내에서 크게 보면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을 볼 수 있는데,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은 사회 진화론적 입장을 받아들여서 바로 실력 양성 운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판서한 것처럼 교육과 산업과 언론 활동으로 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이 바로 실력 양성운동, 즉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회주의는 민족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목적, 이념은 바로 계급해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가장 사회의 저층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 하층민들, 사회에서 탄압받는 이런 세력들이 주로 사회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게 바로 농민, 노동자, 그리고 학생들입니다. 청년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이 모든 사회운동이 다 사회주의적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농민, 노동자,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의 급격한 확산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물론 아나키스트 운동도 있지만 이것은 서양에서의 아나키스트가 좀 달라요. 서양에서의 아나키스트 운동은 인간의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이 구속을 받지 않겠다는 말 그대로 국가와 정부를 부정하는, 그게 이제 아나키스트인데, 우리 이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에서의 아나키스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제국주의와 이러한 그 전체주의적인 어떤 국가에 대한 저항으로서의 어떤 아나키스트, 그 독립운동의 하나의 어떤 노선으로서, 독립운동의 한 방향으로서의 어떤 아나키스트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인 거죠. 민족주의 계열의 실력 양성운동과 사회주의 계열의 계급투쟁, 곧 사회운동. 이것은 이제 뒤에 가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지만,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여러 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쪽 계열, 민족주의 계열의 주로 지주 자본가라고 하는 것은 곧 이들이 타파하고자 하는 계급, 바로 부르주아 계급이 이쪽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서로 융합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곧 이들 세력을 타파하고서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민족유일당 운동도 이 신간회라고 하는 것도 처음부터 한계, 내부적으로 한계를 갖고 출발한 거죠. 그래서 얼마 못 가고 바로 해소가 되는 것이죠. 특히 일본의 문화 통치에 따라서 민족주의가 이렇게 분열을 해버렸고, 이들이 배신을 하게 되면서 이 사회주의 계열과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고, 그게 바로 민족유일당, 바로 신간회의 결성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또한 사회주의 계열이 위기에 처한 것은 바로 이 치안유지법, 요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치안유지법이 바로 사회주의를 탄압하고자 하는 법령이었다는 것.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 자결주의와 같은 자유주의 세력들의 어떤 기대서, 그들의 의지에서 일어났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고, 하지만 1917년 세계 최초로 소비에트 연합, 곧 소련을 결성한 이 사회주의자였던 레닌이 약소민족의 독립을 지원하겠다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식민지 국가 내에서는 이런 사회주의가 빠르게 확산할 수밖에 없었고, 특히 국외에서 이런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인사회당이 나중에는 이르쿠츠파와 상하이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지 이런 부분은 실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좀 매우 낮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내로 들어와서요. 국내에서는 1920년대 초반 곧 3.1운동 이후에 사회주의가 빠르게 확산됐고 그 결과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로 이렇게 두 개의 조직으로 통합이 됩니다. 두 개의 조직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냥 조선공산당입니다. 1925년 조선공산당, 화요회라고도 이제 별칭이 있는데 이 조선공산당이 가장 큰 조직으로서 모든 국내 사회운동을 주도하게 되죠. 자, 그다음에 코민테른이라는 이제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코민테른은 국제공산당 조직입니다. 국제공산당은 연맹이죠. 한마디로 전 세계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의 가장 위에 상급에 있는 어떤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주로 소련의 영향력이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회주의 계열들은 이 코민테른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여기게 되죠. 예를 들어서 신간의 결성, 신간의 해소가 모두 이 코민테른의 어떤 배후적인 어떤 지시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사회주의 세력한테 자 민족주의 세력과 당부가 연합해라 합치는 거고요. 자 민족 세력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당부가 계급 투쟁을 강화하자 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코민테른의 지시에 따라서 민족주의 세력과 연합 또는 해소를 하게 됐다는 것, 그 배후 세력이 코민테른이라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사회주의가 조선 내에서 빠르게 확산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일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치안 유지법을 만들어서 공산주의 세력을 좀 탄압했다는 것. 자, 사회주의 세상에 영향이 나오는데요. 먼저 순기능은 간단해요. 뭐냐면 모든 사회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청년운동, 소년, 여성, 노동, 농민 이건 아까 다 말씀드렸죠. 자, 두 번째 역기능. 이거는 사회주의만의 역기능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입장에서도 사회주의를 배척합니다. 사회주의 입장에서도 민족주의를 배척하고 그러니까 우리 독립운동의 역량을 그 분열을 통해서 민족주의의 대립을 통해서 그 민족 독립운동의 역량을 좀 저해했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주의의 역기능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단 사회주의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바로 민족주의 세력과 서로 양쪽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년운동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성운동. 여성운동은 뒤에 또 나와요. 근후회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선의 여성운동은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단체와 사회주의 계열의 여성단체들이 각각 존재했었는데 민족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신간회라고 하는 최대 규모의 합법적인 유일당이 결성이 되자 여성계에서도 근우회라는 유일당이 결성이 됩니다. 즉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 우파가 연합해서 만든 여성계의 민족유일당이 바로 근우회다. 그래서 근우회를 신간회의 자매단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뒤에 가서 또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도록 하고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근후에 사회주의 여성단체가 민족주의 계열과 대립을 하다가 이것이 통합된 것. 여성계의 유일당이다. 그럼 근후의 강령을 한번 볼게요. 자, 근후의 강령을 보면 여성에 대한 사회적 법률적인 일체 차별을 철폐해라. 바로 이 조선의 뿌리 깊은 유교 사회에서 여성들이 계속 차별을 받아왔었는데 사회주의는 그 어떠한 인간도 차별해서는 안 되죠. 모두가 동등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회주의적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한 부인 노동에 대한 임금 차별 철폐라든가 부인과 소년들에 대한 어떤 아동과 미성년과 부인들에 대한 노동 및 야업을 폐지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년운동. 소년운동은 두 개의 영향이라 할 수 있어요. 첫째, 바로 이 소년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입니다. 근데 이 방정환 선생님은 당시 천도교의 간부였거든요.
따라서 소년운동은 천도교라는 민족 종교의 어떤 후원, 지지를 받았고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영향,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모두 받은 것이 바로 소년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방정환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천도교 소년회를 운영하게 됐고, 여기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원래는 이제 5월 첫째 주 이제 토요일을 이렇게 정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바뀐 거죠. 요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천도교는 아시겠죠? 사회주의와 천도교의 영향이다. 자, 형평운동. 자, 형평운동은 조선의 백정들이 갑오개혁 이후에 신분제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호족의 직업을 기록하다 보니까 백정들을 천시하게 됐고 가장 마지막까지 차별을 받았던 계층. 그래서 경상도 진주에서 백정들이 만든 게 조선 형평사고, 그 조선 형평사가 중심이 돼서 백정에 대한 차별 완화가 아니죠. 차별 폐지를 주장했던 운동을 형평운동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당시 일본에도 천민부락이 있었어요. 일반 국민들보다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이런 특별 천민부락이 있었는데, 그런 불황민들이 이 일본 내에서의 천민 불황민들의 어떤 평등운동을 수평운동이라고 하고, 그것을 주도했던 단체가 수평사인데, 그 일본의 수평운동의 영향을 받은 게 조선의 형평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1923년이에요. 1923년. 연도로는 물산장려운동, 물산장려운동이 전개되던 그런 시점하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경상도 진주에서 이학찬이라는 백정이 주도를 해서 형평사, 조선 형평사를 건립했고, 하지만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자,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배경은 사실 대단히 많아요. 자, 예를 들어서 1926년 60만세 운동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이 60만세 운동이 민족주의 계열 따로, 사회주의 계열 따로 준비하다가 결국 사전에 발각돼서 실패했고, 어린 학생들이 60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결국 실패로 끝났죠. 그래서 당연히 학생들에게 부끄러웠던 이 어른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념 대립만 할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보다 강력하게 하려면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된 거죠. 곧 60만세 운동의 실패가 계기가 되었다. 이게 첫 번째 배경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사회주의의 위기였다. 자, 뭐 때문에요? 바로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사회주의가 탄압을 받았죠. 위기였다는 거죠. 두 번째, 민족주의의 분열이다. 문화 통치 때문에 이 중에 일부가 변절을 하고 타협주의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민족주의는 분열했고 사회주의는 위기에 빠졌고, 그래서 이 둘이 손을 잡기로 한 거죠. 민족주의 계열의 비타협주의와 사회주의가 손을 잡기로 했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정우회 선언입니다. 정우회 선언. 민족주의 계열의 단체였던 조선민흥회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밉니다. 자, 사회주의 계열한테 우리 손 잡자. 그러자 사회주의 계열 단체였던 이 정우회가 민족주의 계열과 당분간 연합하기로 제안을 했고 결국 합치기로 합니다. 그래서 정우회 선언은 이 민족유일당이 결성되는 어떤 결정적, 어떤 직접적 계기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일당 운동의 배경은 좀 다양하다라는 측면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이 부분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만 여기서 보면은 민족 개조론, 자치론, 요게 친일파로 변절한 민족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최남선, 김성수, 이광수, 요 세 분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대표적인 친일파죠. 원래 최남선은
3.1운동 당시 기미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대표적인 민족 지도자로 활동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변절을 하게 된 거고요. 이광수도 마찬가지죠. 28 독립선언문을 작성했고 상하이 임시정부에서도 활동을 했던 인물인데 일본에 체포되고 옥살이를 하고 나오면서 변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성수 같은 인물은 해방 이후에 대표적인 친일 정당이었던 한국민주당, 우리가 한민당이라고 하죠. 한국민주당을 창당한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유일당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조선민흥회를 조직했고 이 조선민흥회가 먼저 사회주의에게 연합을 하자고 제안을 했다. 그게 조선민흥회 선언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회주결이 답을 보낸 거죠. 먼저 민족주의가 제안했고 사회주의가 그 손을 잡은 것. 그게 바로 정우회 선언입니다. 그래서 정우회 선언이 결정적 계기가 돼서 신간회가 결성이 됐습니다. 여기 사료에 보시면 여기 조선민흥회 창설이라든가 정우회 선언이 나와요. 이런 사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에 이것을 일일이 여러분들 함께 살펴보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신간회를 보면은요. 일단 합법단체입니다. 합법단체. 1927년에 결성이 됐으니까 문화통치 기간이니까 조선인들의 어떤 결사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적 보장이 되는 시기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간회는 신민회와 구분을 줘야 돼요. 1907년부터 1911년까지 활동했던 신민회는 비밀결사 조직이고 신간회는 합법적 단체로서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조직됐던 최대 규모의 단체예요. 140개가 넘는 지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다만 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이 처음부터 그 한계가 있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일단 지도부만 보더라도 회장은 이 신간회 회장은 이상제 우파입니다. 우파. 민족주의 우파. 그런데 부회장은 홍명희 바로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썼던 이 홍명희는 좌파입니다. 따라서 지도부는 민족주의 우파가 사회주의보다 강해요. 그런데 지부는 달라요. 지방에 있던 지회는 오히려 사회주의가 훨씬 우세합니다. 사회주의가. 그리고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이 민족주의,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점점 타협주의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소가 된 거죠. 결국 해소가 됐습니다. 이 신간의 강령을 보면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구하자 민족의 단결, 기회주의 배경이 나오는데 이 단결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민족적 대단결, 바로 신간의 3대 강령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민족적 대단결이 바로 노선에 대한 대립을 이제 그만두고 민족의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 거시적인 목표를 보고 하나로 통합하자라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죠. 그리고 기회주의 배경, 여기서 기회주의가 바로 자치론자, 바로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회주의자들, 자치론자들, 이광수, 최남선, 김성수 같은 인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도부는 민족주의 우파가 강했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활동은 각 지부가 하는 거죠. 각 지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간의 각 지부는 사회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운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지원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농민운동, 노동운동에 바로 이 신간회가 지원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에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것도 바로 신간회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든가 갑산의 화전민 학살 사건, 자, 이것에 대한 진상규명운동 모두 노동자와 농민의 편에 서서 그것을 후원하고 지지했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때 이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서 그것을 지지하기도 했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신간회가 만들어졌다면 신간회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후원하게 된 것이죠. 또 여성단체와 연계했다는데 그 여성단체가 뭐겠습니까? 여성계의 유일당, 바로 근우회겠죠. 자, 또 신간회의 투쟁 목표라는 것도 여기를 보시면 산업정책을 조선인 본위로 하자, 단결권, 파업권, 단체개혁권. 자, 요게 지금 현대에서 말하는 노동 3권이잖아요. 그죠? 자, 요런 부분, 경작권의 확립,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최저봉급제 모두 사회주의적 색깔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근후에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간단히만 살펴보면요. 조선여자의 공고한 단결을 도모함. 자, 뭐랑 똑같습니까? 예, 신간의 3대 강령의 첫 번째 강령과 똑같죠. 바로 좌우의 연합을, 민족주의 사회주의의 연합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신간회와 근후의 해산, 다르게 말하면 민족유일당의 해산이겠죠. 자, 민족유일당의 해산은 일단 점점 이 민족주의가 원래 사회주의와 손을 잡았던 민족주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였는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의 일부가 타협적 민족주의로 변절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각 지역 단위, 그러니까 이 신간의 지부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회주의적 색채가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이 계열인 이 지주 자본가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서 국공 합작이 일어났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민당과 공산당, 그러니까 우파인 국민당과 좌파인 공산당이 서로 이렇게 손을 잡았어요. 손을. 군벌을 타도하기 위해서. 그런데 갑자기 국민당이 공산당을 공격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 버렸죠. 그러자 코민테른 입장에서는 자, 전 세계 공산주의 연맹인 이 코민테른 입장에서는 한마디로 민족주의 우파에게 당한 거죠. 그래서 국공합작을 결렬되고 나자 우파들의 배신으로 결렬되고 나자 전 세계 사회주의 계열에게 민족주의 세력과의 연합을 모두 중단하기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국공합작이 국민당의 장제스 우파의 쿠데타로 무산이 됐고 그러자 민족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 거죠.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코민테르는 국제공산당 연맹에서는 8월 태제에서 민족주의 연합을 중지해라. 그래서 당분간 계급투쟁을 좀 강화해라. 계급투쟁을 강조해라. 그래서 결국 조선의 유일당이었던 신간회도 해소되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어떠한 목적, 하나의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개 또는 3개의 여러 노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저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러한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지속되어 왔는데 자, 그럼 우리가 하나의 민족운동의 전선을 통일하려는 흐름, 그러니까 통합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통합운동이 각 시기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각 시기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신간회가 물론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 보시면 전 시간에 우리가 무장독립운동을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게 되면서 한국광복군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자체가 좌우 통합적인 어떤 성격을 띠게 된 것이고요. 또 해방 이후에 이승만이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하면서 민족 분열이 초래됐을 때 좌우합작운동,
여운형과 김규식 선생님이 주도했었죠. 그리고 50 총선거가 결정됐을 때, 그러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이 거의 현실화됐을 때 그것을 저지하고자 김규식 선생님이 벌였던 남북협상운동, 이 두 가지도 어떻게 보면 통합운동이다. 분열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해외로 이주해서 삶을 꾸려나갔던 우리 동포들, 우리 동포들의 아주 그 어려운 그 시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좀 마음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런 부분을 항상 할 때 보면은 먼저 만주 지역. 자, 만주라고 하는 지역은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그죠? 이 만주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도 지도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서간도, 북간도, 북만주. 여기를 다 만주라고 하죠. 그 다음 연해주가 있고요. 연해주는 소련령입니다. 특히 이 만주 지역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고 또 활발한 무장 독립 투쟁이 전개되던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로 우리 독립군들이 연이어서 승리를 거두자 패배했던 이 일본군은 민간인들을 학살하면서 보복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도참변이라고 불렀고요. 경신년에 일어나서 이걸 경신참변이라고도 합니다. 경신참변. 그래서 우리 독립군들이 마음 놓고 싸울 수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소련령으로 넘어갔던 거죠. 소련령으로 넘어가기 전에 밀산부 지역에 모여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걸 만들기도 했었고요. 자, 간도참변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행위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연해주 지역인데요. 자, 연해주 지역은 러시아가 유럽 쪽 러시아가 이 극동 지역의 러시아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 조선인들에게 합법적으로 이주를 하도록 이제 허용을 했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신안촌을 건설을 했었죠. 그리고 권업회, 성명회, 대한광복군 정부, 우리나라 최초의 임시정부, 그리고 대한국민의회 등 다양한 조직과 단체들이 또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나 연해주 지역에는 많은 의병, 국내에서 활동하던 의병들이 모여서 13도 의군을 결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해주 지역은요, 1937년에 1937년 강제 이주를 하기 전에 자유참변,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죠? 전 시간에도 했었고, 간도참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독립군들이 소련에 가서 적군과 연합해서 이들을 지원했지만 결국 이들이 우리 조선 독립군을 배신한 거죠. 그게 바로 자유참변이에요. 자유시참변 이후에 독립군들이 돌아와서 만주에 세웠던 자치정부가 바로 신민부였어요. 그죠? 신민부. 그 밑에 정의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참의부가 있어서 우리가 삼부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주로 소련으로 갔다 넘어온 독립군들이 만든 게 신민부였죠. 자, 1937년에는 당시 소련의 지도자가 이제 스탈린인데 2차 세계대전의 조짐이 보이게 되자 소련은 연해주 지역에 있던 이 조선인들을 한겨울에 강제로 기차에 태워서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보냅니다. 지금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 지역으로 이제 이주를 시키는데 한겨울에 먹을 것도 없고 짐도 제대로 꾸들이지 못하고 기차에 태워서 한 달 이상 이동하다 보니까 얼어 죽고 굶어 죽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가까스로 그곳에 이제 정착한 사람들이 그 척박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갖은 고생을 했고 지금도 그 후손들이 남아서 고려인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중앙아시아에는 많은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 지도가 바로 이 연해주 지역에서 강제로 이주됐던 중앙아시아로 이주됐던 바로 우리 동포들의 강제 이주를 보여주는 그런 지도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일본.
원래 일본으로는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개항을 한 다음에 뭐 일자리를 찾아갔던 노동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공부하러 간 유학생도 있었고, 그 뒤에는 일제 강점기에는 강제로 노역장에 끌려갔던 징용으로 끌려갔던 뭐 그런 분들도 있었죠. 1923년에 일본에서는 대규모의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크게 홋카이도와 혼슈, 시코쿠, 규슈 이렇게 4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일본의 수도였던 이 에도, 바로 지금의 도쿄, 이 일대를 우리가 관동 지방, 일본에서는 관동, 이 지역에서 대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건물이 무너지고 화재가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때 일본 정부는 그런 일본 국민들의 그러한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불만, 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언비어를 날조합니다. 대지진을 틈타서 일본 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방화를 저지르고 우물에 독을 타고, 자,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다라고 거짓 유언비어를 날조함으로써 당시 혼란에 빠져있던 일본 사회는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경단이라는 자치 조직을 만들어서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조선인들을 색출하고 그 조선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합니다. 이걸 관동 대학살이라고 합니다. 1923년 관동 대학살. 이때 죽은 조선인이 무려 6천 명이 넘었다고 하죠. 자, 실제로 공식적으로 6천여 명이라 하면 사실 10,0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학살당했다, 희생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미주 지역으로 처음 이동한 게 1902년 하와이로 처음 이주를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주민 공고를 냈었죠. 이 선교사 알렌이, 전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조선 정부도 속이고, 그래서 조선 정부로부터 이 농민들을 이주할 수 있는 이제 이민자를 알선받게 되는데, 그때 모집 광고에 보면은 기후도 따뜻하고 사계절 따뜻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아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홍보를 하고 사람들을 모집했지만, 실제로 그곳에 간 사람들은 반노예적인 생활을 하죠. 예를 들어서 멕시코에서, 하와이나 멕시코 지역에서는 애니깽이라고 하는 어떤 농장, 애니깽이라는 식물을 재배하는 농장에서 발에 족쇄를 차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멕시코와 쿠바 이 지역에서는 우리 조선인들, 당시 조선인들을 애니깽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지금도 그 지역에서 애니깽이라는 고 불리는 그러한 마을이 존재한다고 저는 얼마 전에 다큐에서 이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지역으로 넘어갔던 미주 지역의 동포들의 삶이 매우 척박하고 힘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조선의 독립을 후원하기 위해서 많은 단체를 만들었었죠. 예를 들면 대한인 국민회가 있었고요, 안창호 선생님이 만드는 흥사단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하와이 지역에서는 대조선 국민군단이 있었고, 자, 이렇건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민족의 독립을 지원하는 그런 대표적인 단체는 대한인 국민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요 부분은 이제 제가 지도에다가 연해주, 북간도, 이 서간도 지역의 각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할 때 이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1운동 이후에 국내에서 전개되었던 사회주의 운동과, 그리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연합인 신간회의 결성, 유일당운동, 그리고 해외 이주동포들의 어떤 삶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인구와 생활의 변화, 이 부분은 실제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읽을 거리다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이러한 억압과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민족의 인구가 증가했다. 뭐 이 정도로 몇만 명이다. 여기까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조선으로 건너오는 일본인들이 많았고, 특히 수도였던 이 한성에는 대단히 많은 이제 일본인들이 거주를 했죠. 경성이라고 하죠. 경성.
그런데 지금 지금의 우리가 서울을 나눌 때는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북, 강남 이렇게 나누는데 이 강남이라고 하는 곳은 일제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죠. 이 강남이 개척된 것은 이제 70년대, 70년대에 이제 강남이 개척되기 전에는 이 지역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경성은 강북 지역을 얘기하고요. 그러면 요 강북 지역을 이게 서울이라고 치면 한강이 이렇게 있고 그럼 강북 지역을 두 개로 나눠주는 양분하는 하천이 뭐냐면 청계천입니다. 지금의 청계천. 그래서 청계천을 기준으로 남산 밑에 지금 명동 지역을 남촌이라고 하고요. 경복궁과 조선 총독부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요 일대를 북촌이라고 합니다. 북촌. 예. 지금의 북촌, 서촌 할 때 북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청계천 북쪽을 북촌이라고 하고 청계천 남쪽의 명동 지역을 남촌이라고 했는데 각각 일본인과 한국, 조선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구분하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북촌은 조선인, 남촌, 명동 지역은 일본인이 거주하는 공간. 예. 자, 그 다음에 의식주의 생활을 보시면요. 의식주의 생활을 보면 지금 여기 교재에 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지금도 볼 수 있죠. 몸빼라고 하죠. 몸빼. 근데 이 몸빼가 사실은 일제강점기 특히 1940년대에 들어서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전쟁이 확산되면서 여성들에게 쉽게 노동을 시킬 수 있도록 여성들의 노동 활동이 편리하도록 강요했던 그런 복장입니다. 또 이 밑에 보시면 군복을 입고 있죠. 자,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에게 강제로 이렇게 군복을 입혔는데 이걸 국민복이라고 하죠. 국민복. 또 이때 학생들은 학교에서 창검훈련과 같은 이런 군사교육까지 받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국가 총동원령이 내려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 밖에 이제 도시 여성들 중에는 블라우스나 스커트, 스타킹, 하의를 신고 있는 이런 복장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신여성이나 남성들을 모던보이, 모던걸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거보다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몸빼와 국민복을 왜 입게 되었고 이 몸빼라는 것이 대단히 가슴 아픈 어떤 역사가 담겨 있다라는 것, 이런 걸 이제 기억해 둬야 되겠죠. 자, 식생활의 변화도 그냥 한번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제 산미증식 개혁으로 당연히 일본으로 빠져나 유출된 곡식이 많았기 때문에 굶주림이 좀 커졌다. 특히 1940년대 이제 미국 공출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굶어 죽는 사람도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계량 한옥, 문화주택, 영단주택, 토막집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계량 한옥은 말 그대로 일반 한옥에다가 양옥을 약간 결합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요. 문화주택은 주로 중상류층 이상, 그러니까 상류층들이 주로 거주하는 공간, 영단주택은 주로 중류층, 토막집은 움집입니다. 예, 거의 운막이죠, 운막. 이런 데는 주로 빈민들이 거주하겠죠. 예, 이렇게 해서 일제강점기의 의식주의 어떤 변화까지도 살펴봤어요. 다시 말씀드려 그 부분은 간단히 읽을 거리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적 구국운동에 대해서 주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경제적 구국운동도 두 부류로 나눠야 돼요. 두 개 계열로. 예를 들어서 농민노동운동은 사회주의 계열의 운동으로 보면 되고 물산장려운동이라든가 어떤 기업가의 활동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을 보면 되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경제적 구국 운동과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다양한 민족문화의 어떤 수호운동, 민족문화의 수호운동을 배우기 전에 우리 민족문화가 어떻게 탄압받았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뭐가 있었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